제가 이제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육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아니 아빠가 육아 우울증을 알아요? 라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딸들이 태어나면 그래도 양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애 가졌어요 라고 이제 양가한테 전화를 했었죠. 하니까 이제 양가에서 축하해. 근데 우리는 못 도와줘. 알아서 잘 키워. 마음으로 응원할게. 라고 먼저 손을 쫙 그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얘기는 못 드리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현재 암 환자시라서 뭐 이렇게 건강하신 편이 아니니까 그렇고 장인 장모님은 여전히 본인의 인생을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사는 사회인이시라서 그거 다 그만두고 올라와서 애 봐주세요 라는 말은 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은 좀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 이제 거부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손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를 키우게 됐는데 키우고 알았죠. 애 한 명 키우는데 최소 어른 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쌍둥이를 키우려면 어른 셋은 있어야 엄마 아빠 둘 중 하나가 바깥에서 일을 그래도 편안히 하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와이프랑 제가 이제 생으로 이제 다 키운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딱 받았죠. 1년 딱 쓰고 오빠 나 이제 복직한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회사를 옮겼습니다만 그때 당시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7시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다 마치고 들어오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어린이집을 당연히 보냈겠죠.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은, 저희가 보내는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은 늦어도 5시 반 6시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엄마가 오기 전에. 근데 저는 직업이 프리랜서란 말입니다. 아이들 육아에 맞춰서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건데, 처음에는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폭풍이 엄청났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쉽게 다가갔는데 매일 오후 3시나 4시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튀어가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요. 특히 아직은 그래도 엄마가 주로 육아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저 같은 아빠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들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겨요. 완전히 끊겨요. 친구들은 일반 직장인, 시간이 나는 때는 퇴근하고, 근데 퇴근한 다음엔 저는 애들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계속. 막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세게 왔어요. 심지어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강의 의뢰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강사님 오후 강의인데요.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강의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돼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업체에 그 말 세 번만 하면 저분은 일 안 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거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계시니까. 저처럼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업계에 저분은 일하기 좀 어려우신 분, 조건이 많아, 불편해. 근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저 같은 프리랜서를 많이 고용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담당자의 마음을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나랑 같이 한 친구들은 막 지금 출판을 하네, 책을 강연회를 하네, 뭐 방송을 나가네, 이런 걸 보고 앉았으니 제가 우울증이 안 오겠나요? 막 하고 오더라고요. 이때도 표정이 딱 아까 보여드렸던 20대처럼의 표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육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애 나오기 전에 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죠. 실은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았지. 근데 낳고 키워보니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 선택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작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갑자기 너무 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멘탈 관리도 잘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정신과를 찾아갔죠.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듣고 막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별다른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만 쭉쭉 듣다가 예, 뭐 가시고 약은 뭐 일주일치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주쯤 갔나? 3주쯤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 불러가면서 현채 씨는 제가 정상으로 보여요?
의사 선생님 그러시니까 선생님이 어디 정신이 이상하신가?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정상인으로 보여요? 아니 선생님 어디 튼튼하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실은 저는 불안 심리가 정말 강한 여자예요. 이게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버스가 차선을 딱 바꿔. 그러면 어머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달려들까봐. 길을 걷다가 차도 끝으로 인도 끝으로 잘 안 붙어요. 왜? 차가 확 달려들까봐.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천장이 너무 신경 쓰여요. 석고부도가 뚝 떨어질까봐. 전 이런 불안 심리가 너무 심해서 의사로서 수련하기 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네. 근데 정신과 의로서 수련을 하면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어떤 방법을 하신 겁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 우울증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쭤봤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기질이랑 성격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유가 있어서 불안 심리가 강해지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갑자기 차가 달려드는 경우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 난 팩트만 바라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를 인정하게 되니까 자기의 불안 심리를 좀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도 조금은 편리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한테 대뜸 현철 씨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본인이 자꾸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는 건데 즐겁지 못하게 본인이 스스로 자꾸 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과 약보다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때도 제가 행복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고 회사 생활하는 거 강제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 생각 계속 반복. 아까 강사도 감정노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업적 특성이에요. 네. 특히 저도 김기영 강사님이나 막 이런 스타 강사들처럼 막 구름 같은 100명, 200명 앞에서 산을 웃겨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오진 않아요. 네. 대부분은 기업 교육을 가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래도 활기찬 표정으로 저를 봐주고 계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직업적 특성이잖아요. 거기에 불평해봤자 제가 바뀌는 건 없잖아요. 이 안에서 행복이나 즐거움은 뭔가를 찾아내야 될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고. 예컨대 여러분들도 분명히 조직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점, 즐겁지 못하게 하는 점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회사 생활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꼭.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하나만 딱 꼽아봐요. 눈빛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그 전문용어로 JS라고 하는데 진상. 네. 진상 고객.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진상인데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잖아요. 이런 또라이가 고객으로만 있나요?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 어디든 있는 거.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직 생활의 특성이잖아요. 심지어 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란 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 안에서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딴 조직으로 옮겨. 그럼 또 또라이가 있어. 심지어 이번엔 내 후배가 또라이야. 말을 직설하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 생활은 이래서 나랑 안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치킨집을 차려요. 이번엔 별점 테러하는 또라이가 있어. 치킨만 매번 주구나 자꾸 1점만 주는 거야. 이거 뭐지? 이상한 사람은 어디든 또라이는 존재한다라는 건 직업적 특성이잖아요. 그 사실에 매달려봤자 우리는 즐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거죠.